귀납 논리의 이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납은 전제의 참이 결론의 참을 반드시 보장하지는 않는 추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제 없는 내용이 결론에 포함되어 있다. 혹시 결론이 전제에 의도하지 않은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논증 구조를 한번 살펴본다면 전제가 좀 더 작고요. 결론이 좀 더 큽니다. 이런 구조를 한번 살펴본다면 전제가 참이라고 하더라도 결론은 항상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참이 될 수도 있지만요. 이런 맥락에서 필연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방금 제가 그렸던 연역과는 완전하게 명백하게 다른 지점이 되겠죠. 즉 전제가 필연적으로 지지해주는 연역이 전제가 결론을 필연적으로 지지해주는, 즉 전제가 참이와 결론이 참이되는 형태의 논증인데 반면에 귀납은 전제가 결론을 개연적으로 지지해주는, 즉 전제가 참일 경우 개연적으로 참이되는 형태의 논증이다. 프로버블리한 논증이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런 구조 하에서 전제가 결론을 잘 지지하기 위해서는 이 전제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전제의 사이즈가 결론을 지지할 만큼 좀 커져야 돼요. 이상적인 형태는. 얘네가 이렇게 사이즈가 커져야만 그 개연성이 바로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배우게 될 내용들은 과연 무엇이냐? 귀납의 일반적인 유형들을 조금 살펴보고요. 일반적인 귀납의 유형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각각의 귀납 논증들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각각의 유형에서 어떤 점에 유의해서 논증을 평가하고, 때때로 어떨 때 어떤 상황에서 이것을 비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 이 개연성, 얼마나 잘 지지해주는지에 관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강화와 약화의 형태로요. PSAT 문제에서는 자, 다음의 선택지 보기 중에서 기억의 논지를 강화하는 것은 혹은 약화하는 것은, 다음 논증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형태로 물어본다라는 거죠. 이거 그냥 직관적으로 푸는 훈련을 해서도 물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고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약간 좀 감에 가깝죠. 많이 풀면 분명히 그 실력은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귀납추론이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하고 뭔가 어긋나 있지는 않거든요. 많이 풀면 이 실력은 그냥 늘어나요. 아, 이건 강화네, 이건 약화네.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거 하는 거는, 요걸 하는 건 어떤 유형의 PSAT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PSAT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그 문제를 출제했는가, 이 문제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강화와 약화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좀 이해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살펴볼게요. 귀납추론의 종류를 살펴보면 카테고리가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사실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유형이라는 것 뿐이죠. 조금 다른 맥락에서 접근을 해보면 확률 논리도 여기에 귀납추론의 일부로 하나 들어갈 수 있고요. 귀납추론을 설명하는 논리로서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 추가적으로 요거는 귀납 2회차에서 하게 될 거고, 행위의 논리, 의사결정 이론도 사실 어느 정도 조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결정 이론이 뭔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의사결정 이론 다른 거 아니고요. 죄수의 딜레마와 관련된 죄수의 딜레마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 오늘 죄수의 딜레마하고 관련된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협조형 게임, 비협조형 게임, 게임 이론하고도 좀 관련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귀납적 일반화. 귀납적 일반화는 별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국어 시간에도 많이 배웠을 테고, 여러분들이 그거는 말이야 A1은 F야, A2도 F야, 따라서 모든 A는 F야, 이런 형태 가지고 있는 논증들 많이 발견하는 거죠. 발견할 수 있죠. 이를테면 A지역에서 발견된 A지역 까마귀가 검더라.
그리고 B 지역도 똑같더라. C 지역도 똑같더라. 그러므로 모든 까마귀는 검다. 예. 어제 배웠던 수론 원리를 이용한다면, 예.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예. A 지역에서 발견 A 까마귀 이렇게 표시하는 게 좀 더 명백하겠네요. B, C, B, C라고 예, 표현하면 예, 수론 원리의 방식으로 예, 표기법을 따라본다면 이런 방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A 지역에서 발견된 까마귀는 예, 그 A가 어떤 A가 있는데 그건 까마귀고 그건 검더라. 어떤 B가 있는데 B라는 대상이 있는데 그게 까마귀고 그게 검더라. C라는 대상이 있는데 까마귀고 그것이 검더라. 그러므로 모든 까마귀가 검다라고 가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그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걸 귀납적 일반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체 논증에서 X개를 조사해서 그 중에 Y개가 F라는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전체가 X분의 Y, 전체의 약 X분의 Y가 F라는 성질을 갖는다. 얘가 바로 통계적 일반화입니다. 얘가 귀납적 일반화고요. 둘의 본성은 똑같아요, 사실. 개별적인 사실들로부터 보편적인 무언가를 이끌어낸다 라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사실 얘네는. 네, 얘네는 똑같아요. 그런 점에서. 얘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통계적 일반화의 경우는 전체 집합 중에서 전체라는 가상의 집합 중에서 일부의 표본을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일부의 표본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요것만큼이 바로 X예요. 그리고 그 X를 조사해서 보니까 Y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더라. 예, 이 Y라는 성질을 Y개가 F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 이 중에 X개를 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 요만큼이 F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아마 전체도 이 비율을 그대로 따라갈 거야 라고 추론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얘도 귀납입니다. 통계적 일반화. 얘는 귀납적 일반화. 자, 그런데 이 귀납적 일반화 논증은 그래서 귀납적 일반화 논증은 전제가 포함하고 있는 개체의 수가 많고 다양할수록 설득력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개체의 수가 일단 많아야 하고 다양할수록 편향되어 있지 않을수록 이걸 무작위성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게 이 표본을 선택을 할 때 전체에서 표본을 선택할 때 상당히 이것이 어떤 편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무작위이고 그리고 그 표본의 수가 충분히 크다라고 판단될 때 설득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귀납적 일반화와 통계적 일반화를 비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판하려면 표본의 수가 너무 작다. 표본의 수가 너무 작다. 그리고 표본에 속하는 개체들이 너무 특정 부분에 편향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편향성과 다양할수록 이 다양성하고 관련된 부분은 이 다음 페이지에서 얘기할 텐데요. 자, 실제 사례를 볼게요. 서울시 전체 유권자 중에서 1000명 이건 표본을 골랐습니다. 1000명 표본을 골랐어요. 조사를 해서 1000명 중에 540명이 A 후보를 지지하고 나머지 460명이 B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서울시 전체 인구가 얼마죠? 혹시 아시나요? 저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 1000명보단 많겠죠. 예.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살고 있는 일개 동주민만 숫자만 세봐도 아마 1000명은 될 겁니다. 근데 서울시는 좀 더 큰 집단이에요. 그 중에서 1000명만 골랐어. 1000명만 골랐는데 그 중에 540명이 A 후보를 지지하고 나머지 460명이 B 후보를 지지한다. 따라서 서울시 유권자들의 A 후보 지지율은 54%이고 B 후보 지지율은 46%이다. 라고 추론을 한 겁니다. 네, 이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네요. 그런데 이거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비판한다면 어떻게 비판할 수 있을까요?
비판을 한다면 1000명이라는 표본의 숫자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비판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숫자를 표본의 수, 숫자가 아니라 표본의 수를 문제 삼을 수 있을 거예요. 서울시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데 한 1만쯤 된다라고 하면 그중에 1% 골라서 과연 1만 명이라면 맞죠? 1만 명이라면 공이 4개니까 10%. 1만 명이라면 1만 명 중에서 1000명을 뽑는다? 그리고 그 1000명을 조사해서 이런 비율을 발견을 했고 이걸 토대로 해서 전체의 어떤 지지율을 조사할 수 있을까? 문제 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표본의 수를 가지고. 또 두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과연 이 1000명을 어디서 뽑았느냐? 이 1000명을 어디서 뽑았느냐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이건 좀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특히 서울에서 서울 지역, 강남 지역하고 강북 지역하고 조금 정치 성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1000명이 강북이라면 혹은 이 1000명이 강남에서만 뽑은 어떤 그런 표본이라면 아마도 이 귀납 추론, 통계적 일반화는 약화가 되겠죠. 그 점을 밝혀낼 수 있다면 다양성의 맥락에서 표본의 다양성, 표본이 과연 그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가, 특정 지역에 국한된 표본이 아닌가, 아닌가를 가지고 이 논증을 반박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방식으로요.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가대표 전체 축구선수 30명 중 24명이 초등학교 때 축구를 시작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대표 전체 농구선수 20명 중 초등학교 때 농구를 시작한 사람은 15명. 따라서 우리나라 구기 종목의 국가대표 선수의 70% 이상은 초등학교 때부터 관련 종목의 선수로 활동했다. 설득력 있습니까? 왜요? 구기 종목이면 축구랑 그 다음에 농구만 있나요? 또 뭐가 있죠? 야구도 있을 거고요. 뭐 핸드볼도 있을 거고요. 배구도 있을 거고요.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과연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뭔가 다양성 측면에서는 문제 제기가 힘들겠죠. 하지만 표본의 숫자 가지고 비판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여기서 중요한 요소 표본의 크기와 그 다양성이 귀납적 일반화와 통계적 일반화의 설득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팩터가 된다는 겁니다. 네,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